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와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제 인터페이스 얘기는 다 해드린 거고요. 이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내에 심지어 이렇게처럼 함수 내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 내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클래스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클래스 내부에 또는 함수 내부에 쓰는 것은 그 클래스가 매우 단순하다. 코드의 길이가 매우 작다라는 특징도 있고 또 요 클래스는 요 함수에서만 또는 요 클래스는 요 외부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아주 제한적인 클래스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 많은 클래스들을 오픈시켜서 쓰는 사람들을 혼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숨기는 기능, 즉 외부로 노출 안 시키는 기능 외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 클래스의 객체는 그것을 생성한 객체의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GUI, 자바 FX 쓸 때 우리가 버튼 리스너, 타이머 리스너 등등을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 자바 테트리스 프로그램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그 테트리스 게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3개 있었어요. 타이머를 처리하는 거, 키보드 처리하는 거, 버튼 처리하는 거. 근데 그 안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한다기보다는 밖에 테트리스 게임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죠. 타임이 되면 뭐 무브 다운 한다든지 키보드가 눌러지면 무브 레프트 하라든지 이 밖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독립적으로 클래스로 빼내면은 거기에 걔네들이 처리할 데이터들을 다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버튼이면 버튼, 화면이면 화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외부 별도 그 조그만 클래스에 다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건 중심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데이터를 그냥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권한하고 상관없이. 또 외부 애들도 내부 데이터를 이렇게 내부 데이터를 그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원래 프라이빗이면 그 안에서만 그 클래스 안에서만 원래는 직접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부 클래스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내부 클래스에 대한 접근, 내부에서 외부 클래스에 대한 접근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냐, 자바에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아우터, 보통 내부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서 어딘가에는 생성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멤버로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멤버로. 그러면은 어떤 식이냐면 얘는 멤버로 정수 하나를 갖고 있고 요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 OBJ는 두 개의 하나는 원시 타입, 하나는 참조 타입을 갖고 있게 됩니다. X를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 X의 객체를 생성하니까 이 X 객체는 뭘 갖고 있어요? 정수 하나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I발 하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얘도 뭐가 숨겨져 있을까?
디스가는 게 또 별도로 있겠죠. 그걸 제외하고도 얘는 자신을 갖고 있는 외부 객체의 포인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에서 이 오발이 누구 거야? 궁금할 수 있죠. 이 코드만 보면 되게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읽어가면서 아, 이때 X I발은 얘겠구나. 이 X의 I발이겠구나. 그리고 그때의 O발은 내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지러운데 어쨌든 이런 포인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이 내부 객체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외부 객체의 멤버로 보통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외부 객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테트리스 같은 데서도 버튼이라는 애가 버튼 객체가 테트리스 게임 건데 버튼 리스너에서도 그냥 접근해서 쓰죠. 아, 이번에 발생된 게 스타트 버튼에서 발생된 거구나, 포즈 버튼에서 발생된 거구나를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 이름에 디스를 써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얘 발이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면 별로 안 좋지만 중복을 시켜도 요 외부 클래스 이름점 디스를 통해서 이 외부 발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이론적으로 떠들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제를 하나, 내부 클래스 쓰는 아주 전형적인 예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을 자료 구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링크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은 인테저 링크드 리스트로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자료 구조 안 듣는 사람 지금 있네.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는 자료 구조를 들었거나 듣고 있죠. 그리고 자료 구조 시간에 연결 구조 다 배웠죠. 배웠죠. 예. 그러면 연결 구조하고 배열을 비교했을 때 연결 구조의 장점은 뭘까요? 연결 구조하고 배열을 비교했을 때 연결 구조의 장점. 용량이 가변적이고 중간에 끼어넣기가. 그렇죠. 두 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배열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다 차면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연결 구조는 계속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는 처음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기존 데이터를 다 땡겨줘야 되죠. 그런데 연결 구조는 새로 노드 만들어서 중간에 뽕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물론 중간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 갔다고 친 상태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죠. 연결 구조가 쉽습니다. 배열보다. 거꾸로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연결 구조의 단점. 배열과 비교했을 때의 단점.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배열은 임의 접근이 제공되는데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이 안 되죠. 즉, 두 번째 요소를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다섯 번째 요소를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오버헤드가 존재를 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배열은 정수 10개면 딱 정수 10개만 필요해요. 공간이. 근데 연결 구조는 정수 10개가 저장하면 정수 10개에다가 포인터 10개가 필요해요. 오버헤드가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자료구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배열은 배열에다 데이터를 넣을 때 제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데는 맨 뒤에요. 맨 앞에 공간에 넣으면 땡겨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연결 구조는 맨 앞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해요. 항상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연결 구조도 다양한 변형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형은 맨 앞에 포인트하고 맨 뒤 포인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뒤에 추가하는 것도 쉽고 맨 앞에 추가하는 것도 쉽고요. 두 개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건 싫어하니까 싱글 링크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싱글 링크 리스트. 그럼 링크 리스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드를 나타낼 구조가 필요하죠. 노드. 이런 노드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가 포인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드라는 애는 다른 데서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인테저 링크 리스트에서만 쓰여요. 물론 링크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면 다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이 인테저 링크 리스트를 쓰는 다른 어떤 응용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저 노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관심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를 정해야 되는데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렇죠? 이 구조는 다른 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 저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저장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int value라고 합시다. 이 다음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 타입이 돼야 되죠? 요 타입이 뭐예요? 노드죠. 그러면 private node next. 물론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자동 초기화 돼요, 안 돼요? 클래스의 멤버들은 자동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저 next는 원래 널 값을 가져요. 근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드를 하나 만들면은 걔는 다음 링크는 널로 해놓겠다라는 의지, 가독성 측면에서 해놓는 거고요. 간단하게 생성자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그 노드 구조는 끝났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링크 리스트를 만들 때 링크 리스트에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헤드랑 또 하나 더 유지한다 그러면 사이즈. 두 가지입니다. 헤드랑 사이즈. 근데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지해 보시고 헤드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헤드 값도 널이라고 구체적으로 초기화해 놓겠습니다. 헤드. 링크 리스트의 맨 앞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구조를 만들 때 is empty, is full 그거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개념 잡기가 쉬워요. 추가하고 빼는 거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is empty, is full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empty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헤드가 그렇죠? 널이면 empty죠. public is full은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 놓읍시다. return false로. 추가. 어디로 추가한다? 맨 앞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더블 링크든 뭐든 간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연산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연산. 네. 노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항상 링크 리스트에서는 add의 경우, 뭔가 추가하는 경우에는 노드부터 만들어야 돼요. 노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뭘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링크 리스트에 넣으려면 노드에다가 넣어야 돼요. 노드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드, new 노드, equal new, 그 다음에 새 노드를 만들면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새 노드를. 근데 새 노드를 집어넣을 때 항상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링크 리스트 관련된 코딩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헤드예요. 뒤에 뭐 있든 말든. 왜? 우리는 맨 앞에 넣을 거니까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우선 노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새 데이터. 뭐 이렇게 대충 해놓읍시다. 뉴 노드예요. 그럼 뉴 노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A, B야. 그럼 어느 거부터 먼저 해야 돼? A, B. 어느 거부터 먼저 해야 돼? A부터 해야죠. 그렇죠? A부터 안 하면 B부터 해버리면 A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 A는 바로 헤드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2, 3. 이 순서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코딩하면 끝나요. 자, 2번이 뭐예요? 뉴 노드의 뭐야? 넥스트죠. 뉴 노드의 넥스트는 뭐예요? 뭐야? 헤드. 헤드는 뉴 노드. 여기서도 이 내부 클래스의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다 프라이빗을 써놨는데 이렇게 직접 접근이 되죠.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빼내는 걸 폴이라고 해봅시다.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저 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폴. 빼는 거. 빼는 거는 이런 환경이면은 얘가 헤드면 어떤 값을 주는 거예요? 리턴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요거죠. 오고. 그 다음에 헤드는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요걸 빼내고 헤드를 1로 옮기면 돼요. 그렇죠? 요게 1, 2야. 그러면 int 아니다. int 하면 안 되고 if is empty 비어 있으면 못 빼죠. 그렇죠? int temp head.value 그렇죠? 그러면 헤드는 어디 가야 돼? return 뭐래? temp 다 끝났네. 링크리스트 쉽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링크리스트는. 이제 여기다가 뭐 테일 포인터 유지하는 거라든지 더블 링크리스트 되면은 좀 더 복잡해져요. 좀 더 복잡해지죠.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구현하면 이 구현된 자료 구조가 뭐랑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어. 싱글 링크 리스트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어떤 자료 구조랑? 뭐랑 똑같아? 스택. 예. 스택이에요. 앞에다 넣고 뺄 때 앞에서 빼고 앞에서 넣고 빼는 거예요. 스택이에요. 요 자체가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링크 리스트로 만들기 무지무지 좋은 자료 구조예요. 배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있어요. 왜? 스택은 항상 필요한 게 뭐야? 톱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싱글 링크 리스트로 만들기 아주 좋은 게 스택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같은 걸 만들면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요. 기능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한 번씩 방문하는 그걸 우리가 이터레이터, 반복자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든지 간에 반복자를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근데 자바에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위에다가 implements iterable라고 써요. 그러면 저것의 의미는 내가 만든 거는 반복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반복자가 있다. 반복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저걸 구현하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내가 만든 자료 구조를 새로운 포문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포문에. 자, 이터러블. 그리고 여기에 인테저가 돼 있죠. 그럼 저건 뭐냐면 반복할 때마다 내가 넘겨주는 데이터가 뭐냐? 정수죠. 그렇죠? 정수인데 우리가 이런 템플릿에서는 원시 타입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인데 우리는 인테저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에러가 나니까 왜? 뭐 문제 있었나? 내가 왜 이상한 데 들어갔어? 뭐가 문제지? 이클립스가 오동작도 하네? 요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반환할 수 있게끔 요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이터러블 반복자 기능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반복자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여기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반복자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한 것은, 이터러블 한 것은 내 자료 구조가 반복자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반복자 기능을 제공하게끔 그 반복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반복자는 어떻게 만드냐? 또 내부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터레이터 링크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나만의 이터레이터를 만들게 돼요. 만들고 나서 이 객체를 저기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어떤 메소드 구현했는지 보면 has next 있니? 있으면 그거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구조가 has next 있냐? 그럼 다. 또 있냐? 달라고. 없어? 그럼 이제 그만 받아오고.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요걸 구현하려면 우선 시작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작 위치를 갖고 있는데 반복을 한다고 해서 헤드 자체를 바꾸면 안 되지. 헤드는 원래 헤드를 그냥 가리켜 놔두고 별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ivate node current는 헤드. 출발은 헤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헤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커런트 갖고 어떻게 판단할까? 커런트 갖고. has next는 다음 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as next라는 개념이 지금 위치 말고 다음 위치 걸 달라는 게 다음 위치가 있다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예요. 불러지는 순서가 has next, next예요. 그러면 첫 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has next, next. 자, next는 current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턴해야 되는 값이 current의 value죠. 그리고 다음번을 위해서 current는 어디를 가 있어야 돼? current의 next로 가 있게 돼야 되고요. temp를 반환해 주면 돼요. 있니? 달라. 그리고 포인터는 다음에 가 있고. 있니? 달라. 다음에 가 있고. 그럼 다음에 없으면 넥스트가 호출이 안 되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너무 빨랐나?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복합 타입으로서 데이터를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경우에는 종종 반복자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반복자를 자바에서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 링크 리스트 같은 복합 타입에 대해서는 반복자를 내가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implement iterable이라고 쓰고, 실제 반복자 기능을 해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맨 아래 가서 요 부분에서는 반복자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new link list iterator.
새롭게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의 커 값은 뭘 가리킬까? 헤드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것은 이 헤드를 별도로 안 갖고 와도 되죠. 만약에 이거를 외부 클래스로 만들면은 헤드를 갖고 오는 거를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은 얘를 여기서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요.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테저 링크드 리스트 이코르 뉴 인테저 링크드 리스트 점 add 1 1, 2, 3, 4, 5 잘 나오죠? 5, 4, 3, 2, 1. 이 새로운 포문을 내가 만든 인테저 링크 리스트를 새로운 포문에 쓸 수 있는 근거는 인테저 링크 리스트가 뭘 구현했다? 이터러블을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터러블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터레이터, 반복자. 그러니까 이터러블은 반복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반복자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고 이터러블에서 말하는 그 이터레이터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터레이터 이게 자바 그 예전 방식이에요. 예전에 요 하나 둘 셋 요렇게 했던 거를 간편화해 준 것이 뭐예요? 새로운 포문입니다.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반복자를 가져오면 반복자는 has, next, next를 갖고 있어요. 그럼 has, next와 next를 갖고 있으면 그건 전형적인 화일문을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번거롭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포문, 새로운 포문 문법이에요. 잘 안 돼? 안 되면 손 들어요. 어디를 잘못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하신 분은 제가 학습자료실에 다른 코드 하나 올려놨는데 그걸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타이머라고 하는 거. 잘 안 되신 분은 손 들고요. 이 반복자 만드는 거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만 설명드리면, 어떤 복합 타입을 만들었는데 걔를 새 포문에서 쓰고 싶다. 새 포문을 가지고도 걔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터러블이라는 것을 구현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터러블을 구현하면 이터러블에서는 반복자를 요구합니다. 반복자를 만들어서. 그러면 내 타입에 맞는 반복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복자를.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반복할 때마다 요 next가 주는 값, 요게 뭐냐? 요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인테저면 인테저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요 값.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구조에서는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은 원시 타입 인트인데, 여기에는, 이런 데에는, 이 템플릿에는 원시 타입 쓸 수 없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인테저라는 래퍼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has next, next라고 하는 멤버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겠고요. has next는 다음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그 다음 게 지금 거예요. 현재 거. 그리고 next라는 것은 현재 거 달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또 next를 불렀을 때 다음 걸 줄 수 있도록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next에 가 있어야 돼요. has next에 가 있는 게 아니라 next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 타이머 다운 받으셨어요, 혹시? 이런 결과가 출력이 돼요. 타이머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타이머 다운받아보셨어요? 임포트 해보셨어요? 돼요? 실행돼요? 혹시 스레드하고 타스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분? 스레드하고 타스크 이해하신 분 있어요? 이해하면 천재. 스레드, 타스크. 스레드, 타스크. 운영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레드와 타스크. 그래서 실행하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뭔가의 가장 최소 단위가 스레드예요. 예전에는 프로세스라고도 불려졌는데, 지금 좀 더 큰 개념이고, 스레드보다. 스레드는 뭔가 실행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을 태스크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스레드, 태스크. 태스크는 스레드가 하는 일이고, 스레드는 뭔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레드를 우리가 3개, 4개 만들어서 실행시키면 이 스레드들은 병행적으로 수행이 돼요. 병행적으로 수행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병행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프로그램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죠.
그러면 하나 다 끝나고 다음 거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우리말로는 시분할 시스템, 영어로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CPU 시간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넣었어 이런 거예요. 그럼 쫙 반복하다가 계속 돌리면은 마치 10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을 딱 보면 실행되고 있는 건, CPU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되는 것을 패러럴 하다 그래요. 패러럴, 병행 수행된다는 거예요. 동시라고 병행은 달라요. 동시에 수행되려면 프로세서가 하나 갖고는 죽어도 안 돼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진짜 그거는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거고, 프로세서가 하나가 있으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흉내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서 너 쓰고 해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여러 개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최근 컴퓨터들은 CPU 자체를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동시 실행도 되죠. 동시 실행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완 CPU라고 느낌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드를 보면 타이머를 2개를 만들었어요. 타이머를 2개. 이 타이머들은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머를 2개. 그 다음에 이 타이머들이 실행하는 태스크를 정의했어요. 태스크. 그 다음에 이 타이머들을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타이머 2개가 병행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은 0.5초마다 동작하고 한 놈은 1초마다 동작하게 해놨어요. 1초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매번 결과가 조금 달라. 맨날 똑같나? 똑같나? 같게 나와요? 원래는 대충 달라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스케줄링 돼서 2개가 실행될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코드의 구조를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스케줄부터 말씀드릴게요. 스케줄은 이 타이머가 해야 되는 일을 정의한 게 요거예요. 태스크들이에요. 태스크들. 그 다음에 500을 줬는데 이게 밀리세컨드 개념이에요. 밀리세컨드. 그러면 첫 번째 타이머는 1초 뒤에 울리라는 게 앞에 거예요. 첫 번째 타이머는 0.5초. 이걸 0으로 놔도 되고 요걸 1000으로 놔도 똑같이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0.5초 또는 1초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거꾸로 됐구나. 500, 이게 거꾸로 됐다. 이게 하프 세컨드 500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거꾸로 됐네요, 제가.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거는 1초, 500이라고 하는 건 0.5초예요. 그럼 0.5초마다 반복되는데, 태스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공부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태스크들은 항상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run. 그럼 이 run이 뭐라는 거냐면,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run이에요. 스레드를 만들었으면 스레드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만들어서 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서버를 만든다. 웹서버를 만들면 우리가 한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는 요 스레드가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할당해줘요. 그럼 스레드가 한 50개가 막 동시에 접속하면 50개가 병행적으로 수행되면서 여러분들은 느끼기에는 나 혼자만 서비스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가 되는데 이 run은 어떻게 되냐면, run은 뭘 하냐면 카운터를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씩 줄여줘요. 줄여줘서 알람이 0보다 크면
그 현재 카운터 값을 주고요. 알람이 끝나서 카운트가 0이 되면 타이머를 캔슬 시켜요. 타이머를 캔슬 시키면 이 반복되는 알람 울리는 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코드가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볼까? 내가 코드를 어떻게 줬냐면 count by e는 10으로 초기화해서 2씩 감소하게 했고 count by 1은 10에서 하나 every half second. 그래서 every half second는 이게 그러면 비슷하게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상하구나. 500, 1000. 이렇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는 1초, 하나는 0.5초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예요. 그렇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대략적으로는 하나는 0.5초, 하나는 1초마다 실행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병행적으로 스레드들을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체제를 배우면 그 실습을 보통 리눅스에서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자바 가지고 다양한 실습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레드가 여러 개가 되면 이 스레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일관성이 막 깨질 수 있어요. 동시에 접근하니까 한 애가 접근할 때는 다른 애는 접근 못하게 막고 막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코딩해 보려고 그러면 자바에 있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것들을 해보면 좋고요. 제가 지금 타이머를 설명드린 이유는 타이머를 어디서 쓸까요? 언제 쓸까?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언제 쓸까? 타이머를 테트리스 만들 때 써요. 그런데 이 타이머를 안 써요. 이 타이머는 자바 FX에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바 FX나 스윙 같은 GUI 라이브러리는 자체 또 타이머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되고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받아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코드는 이런 형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자바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이머는 이런 모습이고 이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저 스레드와 태스크의 개념을 그냥 맛보기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2학년 때 한번 보고 저런 게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하나의 타이머만 돌려보면 1초마다 뭘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타이머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돌려보면 하나 타이머가 보통 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게 줄으면 2줄, 2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될 것 같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레드는 실행시켜버리면 거기서 자기가 제어권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놔요. 그 다음 줄이 그냥 저절로 또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실행된다고 해서 이 줄이 끝날 때까지 다음 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끝나면 프로그램 종료돼야 되잖아. 이 스케줄이나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도 프로그램은 종료돼요, 안 돼요? 종료가 안 되고 언제까지 가? 완료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 돌아가죠. 그거는 이 프로그램의 스레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 안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까지 다 실행을 했는데도. 그래서 스레드라는 개념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2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가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그게 동시에 실제 어떻게 되는 거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다. CPU 시간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쪼개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장 실행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고 그 스레드가 실행하는 일을 태스크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